둘째 날 오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한 반수 이상은 다 식사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좀 속단에 하면 더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옛날 서당에도 뭐 몇몇 이렇게 모아갖고 하고 그랬으니까.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박사님은 현재 지금 전통문화 연구회 소속으로 원장 연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는 학력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철학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 철학박사였습니다. 일본 스쿠바대학교 연구원이고요. 학생적으로는 아주 많은데, 일단 전통문화 연구회 회장 현재 맡고 계시고, 대구 한의대 교수, 그다음에 한국동양철학회장, 한국유교학회장, 국제유학연합회 이사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현대인의 유교 읽기, 실학사상과 근대성, 다산정리학용 등등 많은 저서가 있고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 기념사업회하고도 상당히 같이 연관이 많으셨고 많이 연구도 해주셨고, 지난해 인터선비문화제 할 때 남계선 앞에 특설 무대에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의주입이라는 거 가지고 특강을 해주셨고, 우리 두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십니다. 오늘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시고 정말 마음 조곤하실 텐데, 강의 제목도 약간 우리 전체 제목도 거의 취침하기 딱 맞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같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뵀으니까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히 오래 계시기 때문에 선물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끝까지 나오시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죠. 여기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고전강좌가 있습니다. 고전강좌 아주 많습니다. 전국에서 고전강좌를 쌓이고 강의가 제일 많이 개설되어 있는 데가 전통문화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접속을 해보시고 뭐 좀 힘드시면 주위에 도움을 받으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관심 없으시면 뭐 집에 아이들이나 주셔도 좋습니다. 3개월 무료 쿠폰입니다. 3개월 동안 무료로 강의 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난 강의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생각할 제목은 일두와 전통문화입니다. 전통문화가 어떻게 일두 선생님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오늘 같이 더불어 말씀드릴 내용은 인문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문 문화가 영향되나 이런 얘기죠. 전통 문화는 문화하는 한 글자를 쓰면 그런 문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학 중에서도 아니 이 문화 중에서 인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문. 그럼 인문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습니까? 인문이 있으니까. 인문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육대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네. 인문이 지금 뭐가 있겠죠? 천문이 있죠. 천문이 있고 인문이 지금 뭐가 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지문이 있겠죠. 그래서 문화에는 천문이 있고 인문이 있고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요새 학자가 더 붙여가지고 인문학 그러죠. 그렇죠? 천문학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문학. 요즘은 이게 천문학이나 인문학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문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럼 대신 뭘 쓸까요? 지, 디. 문을 쓰지 않고 이치자를 씁니다. 지디. 그럼 문자라고 하는 건 문이라고 하는 본래 이게 뭐냐면 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글을 문 글이지만 본래 뜻은 뭐냐면 문입니다. 문이 아시죠? 네. 하늘에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무늬가 천문이에요. 하늘을 그려놓는 무늬를 뭐가 하늘의 무늬를 장식하고 있을까요? 별과 달과 해가 하늘의 무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천문학은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게 천문학이에요. 자, 인간의 무늬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사람이 만드는 무늬 많이 있습니다.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헤아릴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건 다 인간이 만드는 무늬다. 인문학이 되는 겁니다. 지문 그 땅에 만드는 무늬는 다양합니다. 뭐 산과 강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서로 관계를 맺고 땅의 이치가 뭘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천문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질이다 아니 지문을 바꿔서 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질.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부터 동양 사람들은 이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인문학은 어떻게 되죠? 항상 동양의 인문학은 반드시 하늘과 땅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무늬는 뭐냐? 하늘 무늬와 땅의 이치와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의 무늬. 그게 아주 아름답고 가장 바람직한 문화이다. 무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인문학과는 좀 달라요. 서양의 인문학은 반드시 뭘 매개시키지요? 가드. 신을 매개시킵니다. 서양의 인문학은 반드시 신 들어가요. 근데 동양의 인문학은 그게 아니고 신이 없어도 됩니다. 왜? 하늘과 땅과 우리 인간. 그 중에서 근본은 뭐죠? 우리 인간. 동양의 문화는 그 중심이 항상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모든 문화에도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생긴 모양만 우리 동양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도 다 동양입니다.
알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혹시 달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미국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달러. 없어요? 네. 달러에 보시면 돈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밀접한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 문화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돈을 한번 볼까요? 한국 돈을 보면 한국의 문화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자, 우리 교재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5천원짜리. 또, 어디 가서 뭐. 1,000원짜리가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 빨리 됐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게 1,000원짜리 가만히 보시죠. 그럼 보시면 여기 초상화가 한 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동그라미 한 보시지 사람 안 보십니까? 예, 퇴임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000원짜리 한번 보실까요? 10,000원짜리 이게 한 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세종장입니다.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일본 이선생님. 그 다음에 5만원짜리 보시면 네, 4인당 신입니다. 자, 아하, 이걸 보는 순간,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찌 어떻게 다 여기 현대인 없고 과거인만 있구나. 전통을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이분들 다 스님도 아니에요. 학자, 유학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아, 한국 문화 속에는 유학이 스며들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만 있어요. 근데 집에 가셔서 거기 달러를 보시면 1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에 똑같이 아주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기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잘 보이셔야 됩니다. 글자가 있는데 잘 보이시는 분 보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신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다시 말하면 신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써 있어요. 돈이. 미국도에. 아하, 여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항상 이 신이 중심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 인문화 뭐 이런 것들은 대개나 결국 인간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름답게 참다운 모습으로 서로 잘 살까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서양은 죽어서 어떻게 천당할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조화롭게 생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보시면 이제 이 일두 선생님의 삶 속에서 전통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을까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하도록 이제 손으로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내려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두 선생님은 이제 16세기를 사셨는데 15세기를 대표하는 한국의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스며져 있을까? 그리고 거기 투영된 전통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질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보자 합니다. 자, 전통문화의 단전입니다. 19세기까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이게 유교문화입니다. 불교도 있지만 주류는 유교입니다. 유화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도 일두 선생님의 사상과 유교문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국인의 문화적 DNA 유전자 속에는 유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 그런데 어떻게 600년 동안 전통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무엇일까? 했을 때 보이지 않게 커다란 힘을 발휘한 게 뭐냐면 이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가 없었다면 유교문화가 지켜내는데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 과거 시험 과목이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과거 시험 과목 유교입니다. 유교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일본 이 선생님이 남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로 인재를 뽑게 되어 비록 천리 하늘의 이치를 통하는 학문과 인간의 뛰어난 행실이 있어도 과거가 아니면 출세하여 도를 행할 수 없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요. 그래도 수능 안 보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들이 수능 시험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수능 시험 못 보면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오늘날에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쪽집게 과외. 쪽집게 과외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기 우리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시험 보는데도 약간의 요령이 있는가 봅니다. 과거 시험에 관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늘 이야기도 조금 관계 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계 있습니다만, 성이 강명군가? 네. 이 조선시대 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사절단으로 이 중국에 이렇게 외교 사역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숙소에서 그 장작불을 떼는 그 이 화부가 한문을 갖다 줄줄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문 내용이 뭐냐면 장자 남왕이었답니다. 장자라는 책 들어보셨죠? 노자와 장자. 장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장자라는 책을 갖다가 이 화부가, 불을 때는 화부가 줄줄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인부라는 이 사실이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불렀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일어나 했더니 사실은 제가 4번 과거 시험을 다 떠나가지고 집에 갈 돈도 없어서 양장을 남쪽에 사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알바하고 싶어요. 알바. 그래서 알바비를 벌어서 집으로 갈까 하고 여기 벌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문화사는 참 불쌍하고 안 됐어. 그럼 자네가 쓴 답안지를 한번 가져와라.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쓴 답안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보니까 강의문화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이 당연히 있으면 떨어지지. 이걸 다 답안지로 썼냐. 공부는 잘했는데 답안지 작성 요령이 잘못됐다. 요새 말하면 논술 시험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 가격을 하는 이분이 참 이 청년이, 중국 청년이 불쌍하고 또 순수해서 거기 그 특별 쪽지게 가해 갖다가 시킨 겁니다. 머무는 몇십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서론을 이렇게 쓰고 본론을 이렇게 쓰고 결론을 이렇게 쓰고 쫙 쓰는 요령, 인용한 요령, 그 다음에 이런 제의거나 책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돈까지 줬습니다. 자, 이 돈 공부하고 참도하고 이러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쪽집게가의 효과를 받아가지고 장원을 급제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 사람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지범입니다. 주지범. 성균관에 가시면은, 서울에 성균관 가시면은, 그 성균관에 이게, 앞에, 그 성균관 앞에 이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명륜당이라고. 강실 이름이 명륜당입니까? 명륜당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주지범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당대에. 동아시아에서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주지범이가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자원해서 자기가 한국에 사실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왜? 스승을 잊지 못해서 쪽집게과에서는 잊지 못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너무 또 빗길을 빠지면 곤란하게 이 정도 해두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과거적 이런 것들은 전통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써놨습니다. 네, 중국도 전통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세의 힘일 것입니다. 네, 과거세를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과거는 모두 여기 사서, 오경, 주자리, 사선십주 이런 책들이 시험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사서, 오경이 참고 저게 교과서고요. 사선십주 보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참고서가 됩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과거 시험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유학이니까 전통문화니까 과거 시험이 있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유교와 전통문화를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거 시험은 항상 언어적 능력에 대한 측정이 있다. 누가 한문을 잘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수학 잘 푼다고 과거 시험 붙을까요? 관계없습니다. 오늘날의 그 수능에서는 수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없어요. 영어도 안 봐요. 어른이 뭐만 봐요? 한문만 봐요. 한문 실력만 있으면 치워.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반드시 전통문화에 대해 손바닥보지 잘 알고 있다고 표현해야 된다. 과거 누구한테 뭐 이런 말 했다, 공자님이 이런 얘기 했다, 또는 한나라 때 누가 이런 얘기 했다. 전통문화를 확실하게 알고 인용하고 이래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인용해야만. 그러니까 주관식이니까요. 논술식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 중국 문화가 오랜 세기 동안 전해된 것은 그 도인 한문이라는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전통 문화가 이어갈 수 있었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똑같은 일이죠. 유교문화는 전통문화는 과거 제도와 서양 언어인 한문이 쌍두마차로 되어 이끌어왔습니다. 그 전통문화는 유교와 한문을 빼면은 거의 힘을 묻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 일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선시대 1392년부터 조선이 세워지면서부터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때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1894년도까지 있었습니다. 500여 년 동안, 503년 동안인가요?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합격한 사람들이, 문과에 과거 합격한 사람이 14,600여 명이랍니다. 지금 명단이 남아있어요. 그 명단, 합격자 명단이 뭐냐? 합격자 명단을 방목이라고 합니다. 그 방목에 그 합격자 명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제가 미량박가입니다. 미량박가는 몇 명 붙었고, 또 뭐 진주이슈는 전주이슈 몇 명 붙었고, 뭐 계획이슈 몇 명 붙었고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요즘 말은 뭐예요? 오늘 고등학교 출신 몇 명 붙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희한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방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과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우리 한국 문화의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 아브라라고 하는 이 외국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제도에는 결정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그 사람이 출신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과거에만 잘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법고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고시 시험 볼 때 아무 직업 쓰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시험만 잘하면 돼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이 과거제라는 것은 체제의 안정과 왕조의 긴 생명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조선 왕조를 지키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통문화의 단절이니까요. 어떻게 전통문화가 단절됐을까요? 1894년에 갑오개혁,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갑오병장이라고 하시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가 폐지됐습니다. 1894년에. 이때부터 결국 조선 왕조는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단절도 1894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학 공부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유학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봐야 취업도 안 됩니다. 그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유교 경전을 읽거나 뭐 사서 상경을 읽거나 그런 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통문화가 단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중국도 우리는 조선 1894년에 이 과거제도가 폐지됐는데 중국은 1905년까지 조정됐습니다. 우리보다 10년 늦게 과거제도가 청나라에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5년에 과거제도가 없어지면서 중국도 전통문화가 단절된 겁니다. 자, 보다 이 문화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의 가장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 읽는데 그 문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하나의 코드가 컬처 코드라고 합니다. 문화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각국마다 또는 세대마다. 그래서 한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구명부터를 양보해 주세요. 이거 끝날 얘기는 픽션입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니고. 각 나라 사람들마다 이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픽션이죠. 1912년 4월 18일 북대서양 기포들은 640km 떠는 데서
빙산을 충돌해가지고 호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호?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실제로 그때 타이타닉호에 운영부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약자들을 탑니다. 근데 양보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죽음입니다. 쉽게 양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 어떻게 양보할까요? 목숨을 담보로 양보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것입니다. 미군들은 이렇게 하면 양보한다는 겁니다. 양보하시면 당신은 영웅이 됩니다. 하고 이 사람, 맞아. 내가 영웅이 돼야지. 하고 양보한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은 따른다는 영국 사람들은요. 양보하시면 당신은 바로 신사입니다. 영국 사람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신사니까 양보해야지. 일본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양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뭘 좋아하죠? 따라하는 거. 오락을 좋아하는 따라하는 거. 한국에는 어떨 거예요?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야기 해보시면, 네.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숨겨진 컬처 코드가, 문화의 코드가 바로 뭐냐면, 네. 미국은 영웅, 독일은 법, 일본인 신사, 일본인 모방, 이게 중요한 문화의 숨은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엄연히 다른 이런 그 문화의 코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상품을 파는데도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데도 이 컬처 코드, 문화를 이해하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왜 돈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종의 컬처 코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문화의 양상이, 모습이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또 세계마다 다르요. 한 나라에서. 자, 이거를 볼까요? 이겁니다. 이 얘기 뭐 유명한 얘기가 아시죠? 네. 4번가 잘 거라 5번 간다. 네. 시골에 어떤 어른께서 아들을 열심히 정말 소 팔아, 논 팔아 키워서 서울에는 의과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의사 생활하는 아들이 수시로 전화합니다. 아버님, 제가 병원 개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이 밑에서 이 월급쟁이 의사하다 보니까 내 앞이 안 보입니다. 돈만 많이 못 봅니다. 근데 돈을 좀 보태주시오. 있는 돈 밥 하시고 정리하시면 제가 아버님 서울에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계속 전화 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 이기는 압이 없습니다. 이게 나이 든 세대의 컬처 코드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하자면 몇 번 거절하다가도 결국 따라줍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있어요. 연금 받는데 아들이, 어머니,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오. 연금 이렇게 해약하시고, 일시불 받아서 내가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 포기하고 목돈 받아가지고 자식 줬어요.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런 말년이 아주 힘든 분들 계십니다. 네. 자, 그래 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10월 어른의 거처는 어디였어요? 아파트 문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가족들의 우선순위가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매겨져 있죠? 네. 1번은 자기가, 첫째가, 주부가. 2번이 누구예요? 2번은 자식. 3번 강아지, 애완견입니다. 남편은 강아지 밑에요. 4번 남편. 5번 시아버지.
1, 2, 3도가 딱 보여져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서울생활 버티다 보면서 이 시골 어른께서 못 견뎌서 아주 이 편지를 써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분할 사니까 오랜만다. 아주 간단해요. 네. 자, 우리는 이게 물론 fik션이 있습니다만 뭐 유사한 이야기 실화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이야기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세대 간의 이 컬처 코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도 요즘은 그 세대 간의 컬처 코드가 과거에 뭐 20년, 30년 차이로 이게 나눴지만 지금부터 더 이 간극이 심해졌어요. 분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10년 간극의 문화가 달라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4학년이 그럽니다. 아, 교수님, 요새 후배들이 너무 달라도 3년 차이뿐이 안 나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 세대 간의 그 문화 차이가 다른 이 간극이, 이 틈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세기 이후 시작된 전통문화의 단절이 이제는 세계 간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이것이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대화는 안 돼요.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됩니다. 엄마와 딸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서로 심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이게 문화의 차이가 소통의 단절이 가져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갈등도 불러오기 있고요.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헌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에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통 문화와 함께 전통 문화와 유사한 개념인 민족 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입니다.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도 선생님의 사상과 이견나 이건 뭐예요? 헌법에 규정한 겁니다. 돈 받아야 돼요. 지원 받아야 됩니다. 박수 안 치세요? 네. 바로 박수 돈 많이 받아내셨어요? 네. 이건 헌법이 규정한 겁니다.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발굴이라든가 문화헌법에서 지원해주면 당연합니다. 네. 이건 무슨 나라가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어플 써보세요. 헌법 몇 조요? 헌법 9조. 잊지 마세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구나. 떳떳하게 하십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네. 헌법 69조. 대통령 신선세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또 나옵니다.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통령이 민족문화 창달하지 않으면요, 그건 뭐예요? 대통령의 의무를 소홀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한 분이 생각보다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 뭐예요? 대통령의 의무에 좀 뭔가 덜 충실한 소장입니다. 근데 제2경우는 전통문화 창달에 아주 정말 진심으로 애정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분이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어떤 이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에 직접 가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딱 한 분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당시 이렇게 친필을 써가지고 문중에 이렇게 무슨 있으면 글도 보내버리셨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대통령이 의무 사원 중에 하나가 이 문중문화 창달이구나. 근데 여기 제가 좀 소소하게 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연설문을 보니까 거기에 교육과 문화이라는 단어가 잘 안 보여요. 물론 본인이 신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그 뭐 경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문화나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되는 것이죠. 그 많이 서서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편을 써야 되나? 여기 무슨 열심히 학교를 갔고 예?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전통문화 주의하는 유교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있고 문화재 관리국이 있고 거기서 어떤 돈이 국가 돈 중에 하나가 전통문화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뭐 기독교도 이제 전통문화에 편입이 돼서 주민등록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도 지원합니다. 유교도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유교를 지원하는 그 전통문화에 대한 돈이 제일 작습니다. 다른데 뭐 100만 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 유교는 10원 될까? 말까? 우리 조합장님 이해하시겠습니다. 도시 좀 많이 하세요. 답변만 하시죠.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와 가치를 전달하는데 힘 좀 보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통문화의 유교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며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럼 일도의 삶에 나타난 전통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의지의 꿈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명설입니다. 명설. 네? 장랑을 잠깐만요. 네. 명설의 전통문화. 일도 선생님이 사업 속에는 첫 번째 명설이라고 하는 전통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이름을 짓고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밝힌 글이 명설입니다. 이름에 대한 설명, 이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이름 지으시면서 이 이름은 이런 뜻이다 하고 그 적어놓은 글이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적어 있으시겠다. 장명서에 가서 받아온 거. 네? 4주 적어놓은 거.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죠? 그건 명설이 아닙니다. 그건 4주 풀이하는 것이지. 명설은 그 글을, 이름을 지어준 분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바람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그걸 명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적인 명설이 있어요. 명설만 있는 게 또 뭐도 있냐면 호설도 있습니다. 호를 짓고 이 호가 어떤 뜻을 갖는가 하는 걸 또 설명합니다. 또 호설만 있나요? 자설도 있어요. 이 시대가 되면 자를 지어집니다. 그때 자에 대한 설명을 자설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명설. 명설. 볼륨을 키워볼까요? 좀 더 크게. 자, 명설. 명설. 다시 설명하지 않으면 되겠죠. 명설이 뭔지요? 그 다음 또 자설. 자설.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설. 호설. 자, 우리는 이름에 대한 것도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졌고 호는 아예 없기도 하고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7월달, 8월, 5월달인가요? 8, 5월달에 제가 주변에 있는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홍신아, 이 조카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고 박교수 네가 좀 해달라. 뭐냐 했더니만 그 민족 사관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강원도에 그 학교는 특이하게도 학생들이 이슈화되는 학생들한테는 꼭 자를 지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그 숙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좀 자 좀 지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까이 있는 인척들이 하는 게 좋은데 그걸 내가 해도 되겠냐고 부탁한다. 간곡하게 부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제가 할 수 없이 형식을 살렸습니다. 자는 지어지고 자선을 썼습니다. 이 자에 담긴 뜻이 뭐다 하는 쭉 적어가지고 A4 하나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박 교수, 그 학교들이 화제가 됐다.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자살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모르니까, 이 자살하는 게 있구나. 문화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를 차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설, 뭡니까, 약간의,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사례를 보내겠다. 됐다, 그만해라.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주는 돈이 아니니 꼭 받으라고. 할 소리가 안 하죠. 저 이름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문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명설, 호설, 또 자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왜 한국 사람이나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존중할까요? 그냥 짓지 않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 대한 존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높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책에 보면 이런 이름은 짓지 말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병 이름 병이 관계되는 질병 이름 관계되는 글자는 이름자에 쓰지 말라. 나라 이름, 국호 이런 것도 쓰지 말라.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건 다 사람에 대한 이 존엄에 대한 가치, 휴머니즘의 발언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존중합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는 아까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3층인데 이 방 이름이 뭐죠? 정정? 네. 뭐 강연실인가? 공연실. 공연장. 어디인데? 강당, 공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서양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 동양 문화는 방 이름을 1호실, 2호실 뭐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꼭
이름을, 네이밍을 하면, 네이밍.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이름. 대학교, 서울에 가면 이 옷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꼭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방은 방인데 이 방도 인격화시켜주는 겁니다. 사람처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양문화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름이라는 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국학자가 장룡이라는 분이 일두선님이 그 명서를 남겼습니다. 정여자 창자 정여창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분이 이름을 줬어요. 누가요? 장룡이라는 분. 그래서 장남을 여창이라 명명하고 처남을 여유라 명명하니 이름을 지니 장차 정씨 가문을 창성케 하고 그래서 여창입니다. 너희 가문을 창성케 하라. 또 여유 너희 가문을 넉넉하게 하라. 여유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름을 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름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창과 여유는 뒷날 학문을 알고 종을 하게 되면 나이 말로 고명사의를 해야 할 것이다. 고명사의.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명사의. 고명사의.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고명사의. 고명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름을 돌아보고, 여창. 이렇게 이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한다. 이름을 돌아보고 그 뜻을 생각한다. 여창. 맞아. 내가 우리 정씨가문을 창성하게 할 사람이 돼야지. 가문의 이 집안에 부끄럽지 않고, 내 일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걸 갖다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명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돌아보고 그 뜻을 생각한다. 자, 이 뜻을 저버리지 말고 소홀하지 말라. 1400년, 1458년 정사, 우리나라에 왔던 사진 교수님입니다. 봉치의 정사, 정식 대사인 절서성 출신이 장룡이 쓴다. 그러니까 장룡이라서는 절서성 출신입니다. 절서성. 저는 장룡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일두 선생님 학술대회는 이 장룡의 구석을 찾아서 한번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훈을 배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잘 새겨두셨다가 꼭 한번 성사시켜 보세요.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분이 그 당대에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일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정말 멋있는 겁니다. 이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440년 전에 맺은 인연을 뒤에 후손들이 만나서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 한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하고 안 좋아도 그 인연은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나야지 정치적 갈등으로 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인문학은 그걸 풀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중국과 우리가 결국에 붙어 사는데 정치적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미화하고만 있겠습니까? 결국 손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런 걸 해놓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풀풀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이 장룡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동아시아에서 한 몇째 하는 학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룡은 16세기 중후반이니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 명망 있는 문필가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결국 일두 선생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적 문인으로부터의 추구의 꿈이 담긴 이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 문화 전통문화와 일두 선생님 그 전통문화 일각이 일두 선생님에게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여창이라는 이름 자체에 동아시아 전통문화가 거기 다 각인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쉬었다고요? 네, 다음 쉬었다. 쉬었다. 10분 쉬겠습니다. 아유. 남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아마 저 빨리 마치는 게 더 낫겠죠.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중. 명상 중인가요? 명상 중.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계속 막 완전히 그냥 저기 지금 이러고 간다고 막 그냥 그런 집이 많아요. 주인을 안 그리니까 단순을 다 이따시 그거 하는 거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 스스로 빨빨하면 몰라요. 앉아있는 자체가 언제? 나는 이제 계속 가가지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은 수업 안 되고 해야 하고 그래야 나는 집에서 안 하는 식으로 돌아다니는 땡땡땡 해봤자 여기서 뭐 별발처럼 가서 뭐 보기고 별발처럼 가서 거실이고 이렇게 우리는 동생이 너무 싫어 오늘 안 하면 안 했어 저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코로나 비트는 나도 말 들었네. 오, 걸렸어. 제일 모르는 줄 알고 죽이라. 처음 걸렸어, 처음 걸렸어. 응? 집에. 아, 애는 없어.
아유, 잘하면 점수로 중국 가겠는데 행도 따라가고서 옆에 같이 가자. 장룡 차도 fun선 차를 가야 돼. 볼을 이동시키는 항해를 따라가. 그런 여차이라고 이름 지으면 너무 싸마싸 아마 그렇다는 거지 이런 거 어떻게 싸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장. 예. 그래, 지금 제가 이게 저도 늘 관심이 뭐냐면은 이 유학을 전공하고 동양사를 전공하고 이 전문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학문으로 막 하면 이 사람들이 흥미를 못 끌어요. 그건 학자들이 하되 문화로 접근해, 문화로 접근하면은 이게 좀 더 관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문화적 시각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문이야 뭐 저기 논문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은 문화적. 그래야 서로 교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제안하면 이게 사실 이 아이디어는 비싼 건데. 상당히 비싼 겁니다. 동방18년 제1회에 나옵니다. 우리 일조선님께서 동방18년 한문을 알렸습니다. 동방18년들이 좀 불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토리가 약해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손비에 꽂고 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면 그 상대방이 좀 숨이 막힙니다. 네?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사는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조선님들이 보면은 삶의 그 당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게 치열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자니까 선배로서.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 강연 부탁을 받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좋겠다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 명세를 가지고 이름을 의지의 꿈이라는 이름을 네임을 했었습니다. 이름 붙였어요. 근데 그걸 요즘 많이 하는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 제작을 한 겁니다. 리얼하게. 그래가지고 8살 된 이 어린 어린 그 여성님이 거기 장명이라는 대사가 등장하고 의지하게 그걸 이게 판타지하게 요새 다 그려낼 수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 걸 제작하면 아주 근사합니다. 정말 자기가 그 당시에 이렇게 조선과 느낌, 입체감 나고 그런 걸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와요. 좋아합니다. 이런 거였구나. 강연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기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장명 후손 찾으시는 사업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돈을 몇 년 동안 프로젝트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의지의 꿈 메타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작합니다. 3년 계획해서.
도난 전문가의 자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사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일두 선생님 꿈이 담겨 있는 그런 후손들에게 뭔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해 보시면 좋으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나십니다. 이때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정말 비싼 아이디어인데 오늘 이 점심이 맛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나. 많이 공부하는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네. 자, 이제 그다음 그래서 이 사실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문화. 이거 사실문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기관이 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와서 문화의 교류를 합니다. 인문 교류를 해요. 그게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독특한 하나의 문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사신왕래는 정치적 외교를 뛰어넘어서 인문학의 교류 현장입니다. 문화에서 그 일이시죠. 그런데 일두선의 호에는 우선은 바로 인문학의 교류하는 전통문화의 생생한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호서양 전통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고요? 사실문화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런 게 좋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으로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늘 항상 이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미덕으로서 선비는 겸손이라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홀 속에 바로 이 겸손의 전통문화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두는 송날 때 정성한 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조 한 마리 종볼래라 당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정의천이. 그리고 거기 나와서 당신 홀을 삼았습니다. 한 마리 종볼래라. 이 홀 속에 바로 선비의 교양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신교의 전통문화 소울메이트 작년에 이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메타버스 만드실 때 이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소울메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교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신교. 네. 정신적 교류라는 겁니다. 소울메이트. 타경 김일성 선생님께서 일두 선생님과의 우정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타경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철령에 사는, 철령은 가시죠? 네. 함양에 사는 진사 전배우는 그게 이제 일두 선생님입니다. 나의 신경이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타경 선생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일두 선생님을 신경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소울메이트다. 그래서 도주에서 문명을 놀러가게 되어 도풍을 하게 돼서 마침 우리 집을 거쳐가서 두루산 구경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할 때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이 자료집에 소울메이트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 친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소울메이트라고 쓴 게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두 선생님과 타경이 정말 소울메이트다. 친구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의 친구야, 맞아요. 나의 소중한 베프지. 요새도 베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베스트 프렌드. 정말 절친이야. 절친. 근데 이 친구를 보겠습니다. 그건 절친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절친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정에 있어서의 아주 그 어떤 경지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두 선생님이 바로 그 소중한 삶의 그런 그 전통 문화를
타교선과의 이런 사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마지막에 타교선이 무오사 때 끌려가면서 만났어요. 얘기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일전한테도 조심하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근데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저희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신명한 요즘 편을 빌자면 소울메이트 곧 내 영혼의 짝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신교를 둔 일도선님께서는 우위에 관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위의 가장 높은 경지를 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도선님께서는 바로 우위 전통문화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화 유배 전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이 불행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화지 않습니까? 사화인데 처음에 사화 커다란 사회가 4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발이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인데 바로 일도선생은 그 무오사와 갑자사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표현을 제가 불행하지만 어쨌든 불행한 전통문화의 중심에 또한 서 계시다. 전통문화는 많은 전통문화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일도선생님 그 모든 전통문화를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기 드물게. 많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 선비들 중에. 자, 요걸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활 당하시기 전에 이제 그 종성에 유배를 가십니다. 7년 동안 저 함경북도의 그 종성이라는 땅에 그 유배를 가서 생활하셨답니다. 그때 시던 일입니다. 그때 거기서 더 근 생활에 유배가 있으면서 근실하게 임했고 환난 중에 저신이 일어났다. 육진 그 종성입니다. 오랑캐 무역과 인접해 있어서 오랫동안 문풍이 없었는데 지식인이 거기에 갈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자를 가려서 동네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좀 똑똑한 아이들 모아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 되지 않아 지인상과에 합격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서울대학 합격자가 나타났어요. 유배를 가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형벌이죠. 그런데 그 A라는 이를테면 일도선이 유배 가셨지 않습니까? 종성에 못 된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왜? 한 번도 평생 볼 수 없는 조선의 가장 뛰어난 선비가 왔어요. 그것도 과외도 안 받아요. 학생을 가르치는데 공짜로 가르쳐요. 이건 그 땅에서 뭐예요? 그 지역에서는. 이건 축복을 먹어요. 그 유배 문화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저 먼 변방, 촌에 그 엘리트가 가서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가끔 보면요. 이상하다. 이 촌에서 또 이런 그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틀림없이 유배 갔습니다. 누군가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일도선이 말하면 그 유배 문화의 선구자예요, 선구자. 이것이 바로 훌륭한 인물이 거쳐하면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진 오명 아닙니까? 자, 갑자사도 이제 그때 그 일조선께서는 갑자사의 또 피해자가 됐습니다. 일두선께서는 무오사 7년 동안 국대의 변방에서 학생들 가르쳐 진사과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두선생은 15세기 지성인에 의한 지식 지형도 확산이란
전통문화 수립에 기여한다. 이건 지금 말을 좀 꾸며봤습니다. 지식의 지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식이 없는 땅에 새롭게 지성이 태어나는데 기여하신 겁니다. 이후 유배요한 많은 적재한 유학자들에 의한 지식지원 확산이라는 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됐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도 저 강진에 왔을 때 첫 3년 동안 매일 뭐만 하셨어요? 화가 나시니까 술만 드셨어요. 참지 못한 젊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3년 지나니까 포기하신 거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서 사이제 그 술집 마담이 방 빌려주고 먹거리 대주고 해가지고 동네한테 다 모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사이제입니다. 소원은 뭐 다 아신 것처럼 우리 남계소원이 이렇게 해서 일조선생을 기념해서 남계소원이라고 사업을 내서 제안을 올려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조선생께서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 전통문화의 서원 중심에서 또한 그 중심에 서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서원에 배양된 일조선생은 서원 배양이라는 전통문화에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과도 관계되고 서원문화 또 배양문화에도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이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서원문화가 있는데 그 서원도 관계되어 있고 또 배양문화가 있는데 배양에도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문묘배양 동방 18년이 됐다고 합니다. 무신년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문묘배양을 갖다가 청해서 그리고 드디어 1610년에 이제 문묘에 배양되게 됐다. 그 얘기죠. 이에 선생님 도왕이 광희가 세상에 더욱 드러났다. 일두는 결국 일두님께서 동방 18년 항구로 문묘에 배양되어 한국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일두선이 남기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아까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좀 글로써 한번 정리해봅니다. 공자님께서는 주나라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자님은 주나라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논에서. 근데 주나라 문화가 철한 이유가 어디냐 봤더니만 공자님께서는 주나라가 그 전 시대의 하나라 은나라의 전통을 계속 발전시켰기 때문에 주나라 문화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께서는 전통 문화를 오래된 미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전통이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과거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문화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공자는 굉장히 뛰어난 면이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일조 선생님과 전통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통 문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 5, 10분, 15분, 20여 분 좀 안 됩니다만 마지막에 나오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꼭 무슨 학덕이 뛰어나야 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같이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전통 문화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디 있어요? 바로 바톤 타치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 받으시오.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 바톤 타치. 그래서 한국 사회의 신표는
소통의 단절, 갈등, 이 많은 원인도 가만히 따져보면 전통 문화의 단절이 중요한 원인을 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 소통의 부재, 시대와의 소통 단절도 전통 문화를 외면하면 치유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아직도 100여 년 전 우리가 나라 망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것을 조상님들 탓으로 얘기하고 유교가 멈췄다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일두선님께 제공하시는, 전해주는 이런 삶이 전하는 전통 문화의 메시지에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일두선님께 전하는 전통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통 문화의 바톤 터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풀어야 하는 과제인 겁니다. 아까 제시한 것처럼 그 잠룡 그 사신분과의 400년 뒤에 교육이라든가 뭐 메타버스의 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혜를 모으다 보면 뭔가 우리가 조상님께서 하신 훌륭한 문화를 우리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는 우리 강의님께서 돈 모으는 거에 대한 부족을 주신 것 같은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놔두고 식당에 놔두고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드리세요. 돈 번 부족을 갖다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 모으는 게 아니고 이 인문학 하면서 건강, 어떻게 건강하게 사실 건가 선물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암 안 걸리는 방법. 암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실천하시고 가정에 가서 다 전파해 주시고 주변에 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참, 돈도 크게 안 받는 원하는 걸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자,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암을 한자로 씁니다. 암을. 암을 한자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암 안 걸리시는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얘는 병입니다. 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병. 어떤 병이냐? 입구자입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얼마나 먹어요? 산처럼 먹어요. 병은 딱 걸립니다. 알아버렸다. 암은 이게 과식이구나. 뭐 지나치게 먹으면 안 걸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식과 이게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먹습니다. 욕망을 먹어요. 또 먹어. 또 먹어. 얼마나 먹어요? 산처럼 먹어요. 그러면 병 걸려요.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 아하. 이 두 가지구나.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욕망도. 이게 열정은 가지시되, 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과도하게 하시는 꽃병 걸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셨죠? 이게 아무리 간단하구나.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전통 문화하고의
같이 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상당히 이해도 잘 하고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